자, 무효와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취소는 유효하되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 근데 하나의 법률행위에 두 가지 원인이 다 있을 수 있죠. 무효 취소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무효와 취소의 경합 또는 이중효 이렇게 부르죠. 자, 무효에서 나올 만한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전 거래 행위. 일단 박스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특히 2번 허가를 조건으로 유동종무효 계약상 권리 의무 생기지 않는다. 1. 이행 청구할 수 없고 2.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손해배상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 그러나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양가로 2번 허가 신청자 협력 의무 있다. 불이행 시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다 돼. 그러나 허가 신청자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일단 2개 외우고 유효가 되는 거 3개 외우고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 해제된 경우 기간 만료된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다음 중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것은에서 답으로 잘 나와요. 유효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판례들 반가로 1번 대금 청구 못하죠. 이전등기 청구 못하죠. 따라서 세 번째 줄 이전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 안 된다. 네 번째 줄. 반면에 반가로 2번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유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구별하세요. 1번 2번. 이전등기 청구권을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 X.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O. 이렇게 딱 물었어요.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별도로 3번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 그걸 주장해서 확정적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차고나 사기 강박 같은 거. 4번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해제할 수 있죠. 근데 허가를 받았네. 이게 이행 착수냐? 아니다. 허가 받은 건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허가 후에도 여전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6번 언제까지 허가를 받자 그랬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그 기간이 지났어. 그것만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7번 왼쪽 박스 안에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어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죠. 추가되는 게 7번. 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허가 요건을 갖춘 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확정적 무효. 3번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했을 때 확정적 무효. 그리고 옆에 손해배상 책임. 일방적으로 철회한 사람은 뭐가 된다?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쓰세요.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죠? 확정적 무효가 되고 엔드 철회한 사람은 상대방이 뭘 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 9번. 자, 10번은요. 10번. 네, 이런 거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임박해서 추가하지 말라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올 만한 건 추가해야죠. 갑이요. 우리 가장매매하고 구별해야 될 게 가장행위, 은닉행위라는 게 있었죠.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가장하면 매매는 무효고 증여는 유효 그랬죠. 이건 반대예요. 토지 거래를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증여로 가장. 그럼 증여는 가장행위고 토지 매매는 은닉행위죠. 그럼 증여는 무효고 은닉행위인 매매는 유효여야 되는데 허가 구역이야. 그리고 이걸 판례가 허가를 처음부터 배제 잠탈할 목적 그래요. 그럼 이것도 확정적 무효. 뭐도 확정적 무효? 매매도 확정적 무효. 그게 10번. 10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가 아닌 증여를 가장한 경우 증여는 가장행위로 무효지만 매매는 은닉행위로 유효하다. 그럼 X. 매매도 확정적 무효다. 왜?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 예? 다만 얘가 돈을 받았어요. 대금 받았다고 돼 있죠. 예? 증여지만 뒤로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얘가 살 때 2억 줬고요. 팔 때 4억에 팔았어요. 양도 차익 있죠. 확정적 무효와는 관계없이 소득 있는 것에 부과한다 그랬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확정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뭐는 할 수 있다. 세금은 뜯어낼 수 있다.
일부 무효는 137조 조문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무효행위 추인 풀로 기억하셔야 돼요.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새로운 행위로 본다. 반가로 2번은 아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취소해서 무효가 된 행위를 추인할 때는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 되죠. 네, 그거 말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여 무효가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을 통해서 확정적 유효로 할 수는 없고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무슨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과로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과. 전환은 그냥 다른 행위로 바꿔주는 거.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한 행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유효한 다른 행위로 전환되는 거. 그리고 장래효기 때문에 반가로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했을 때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 반가로는 아까 봤던 거 강행규정 위반행위 반사의 질성에는 전환 안 된다. 그러나 불공정한 법률인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그 정도.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 전환 모두 다 법률행위는 성립이 되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추인이나 전환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취소는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요. 뭐죠? 재착사강. 따라서 반가로 보면 취소 사유가 없어. 착오가 없는데 착오를 이뤄. 강박이 없는데 강박을 이뤄 취소했어요. 취소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2번은 취소권자 재착사강 대승.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제한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 나중에 추인을 할 때는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 되지만 취소는 제한능력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행위를 취소한 후에 제한능력을 이뤄 재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재착 사강 대승 승의 포괄승계인도 들어가니까 동그라미 2번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다. 반가라서 한번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과 직접 상대방의 포괄승계인까지만 취소의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자, 일부 취소.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 단 가분적이거나 특정될 수 있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 취소가 가능한데 2번, 3번 묶어서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 뭐만 취소할 수 없다고요? 특약. 얘가 뭐예요? 권리금 약정만 취소할 수 없다. 임차권 양도계약 플러스 권리금 약정을 했는데 권리금 약정이 속았어. 기망이 있어. 이때 기망을 이뤄 권리금 약정만 취소할 수는 없다. 없다. 9번 8번 동생관계. 그 다음에 추인. 여기서 말하는 추인은 뭐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취소권의 포기.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일단 추인권자는 이퀄 누가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동일하다. 옳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취소권자가 다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 제한이 있다. 취소 원인 소멸 후.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는 착오 상태가 제거된 후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도 사기의 사실을 안 후 강박이 제거된 후 추인해야 되죠. 단 예외가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 미성년자고 피한정 후견인. 단 미성년자고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받아서 추인하는 경우하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이럴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인할 수 있다. 예외. 예? 예외. 그게 반가로 1, 반가로 2. 3. 취소권의 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반면에 4번, 5번은 법정 추인이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 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담보 제공, 양도, 강제집행 법정 추인 사유가 있게 되면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 그랬죠? 이 중에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그 다음에 담보 증거에서 최근에 나온 거 두 번째 그 반가로 4번 갑이 사기에서 벗어난 후 갑이 사기에서 벗어난 게 뭐예요?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 근데 매도인이야. 취소하면 대금 청구 못하죠. 근데 오히려 대금 청구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이 데려온 병이라는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했어. 자, 보증계약을 체결한 건 인담보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취소원인 소멸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게 인담보를 제공받았으니까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취소하겠다는 생각 없이 오히려 돈을 받겠다는 생각이 강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를 통해서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4번, 5번. 10번은 취소권 행사기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제척기간. 그랬죠? 제척기간 나오면 뭐 중단정지 있을 수 없고 법원이 기간도가 여부 직권조사. 딱 이렇게. 자, 부간. 조문은 다 외웠다는 전제에서 1. 조건 의사만 있으면 표시가 안 됐어. 그럼 단순한 동기에 불과. 조건 아니다. 2. 조건 재산상 법률행위에 묻혀요. 근데 준법률행위, 관념의 통제와 같은 거기 관념의 통제와 같은 준물권행위라고 되는데 준법률행위에 오타입니다. 관념의 통제와 같은 준물권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준법률행위. 준물권행위는 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 여기에도 적용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3번. 갑이 을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주택이 임대되면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이어야 돼. 근데 우리 이거 판례 기한이다. 그래서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을 때 이게 무조건 조건이냐? 아니다. 의사 해석을 통해서 조건인지 기한인지를 구별하라. 그게 우리 판례예요. 이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실이 발생하면 채무를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조건. 이것처럼 임대가 되든 임대가 안 되든 보증금을 꼭 돌려줘야 한다. 그러면 기한. 뒤집어서 나왔어요. 그래도. 발생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해석이 되면 기한 X.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기한이라면 기한은 도대체 언제 도래하는 거냐? 발생하는 것도 기한 도래, 발생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기한 도래. 그렇게까지 쫙. 3번. 4번.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죠. 또 매매대금을 지급할 날짜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 후 이것도 기한. 대금 지급 기한을 유예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대금 지급 기한을 유예한 거다. 5번 가단 어수 조건 못 붙여. 가족법상행위, 단독행위, 엄습행위 못 붙여. 그런데 유언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유증이나 채무민자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정조건 해제권 행사 엄부증 이런 것들은 조건 붙일 수 있다. 특히 유증 채무면제. 시험 지문에 여러 번 유증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X. 그냥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럼 맞아요. 그러나 유증이나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는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6번은 조문 외우는 거고요. 7번도 원칙 장래여지만 특약으로 소구표를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기한도래약관은 절대로 소구표가 인정 안 됩니다. 자, 조건 성취는 원래 장래효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줘요. 등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갑이 단서를 달았어. 시험에 떨어지면 도로 내놔. 이렇게. 줬다가 시험 떨어지면 도로 돌려받으니까 시험 떨어지는 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근데 떨어졌네? 가슴이 철렁. 소유권 되돌아가죠. 장래를 향하여 복귀, 소급해서 복귀.
장래복귀, 소급복귀? 장래복귀. 왜? 조건 성취니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급복귀.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장래를 향하여 복귀. 예? 중간에 6월 2일이 끼어 있으면 세금 관계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급복귀.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장래를 향하여 복귀. 이렇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 판례고요. 8번, 9번 기정조, 기해모, 불정무, 불해조. 11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놈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죠. 두 가지. 언제 성취된 걸로 볼 것이냐.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일단 2번 방행위는 과실방해도 있을 수 있고 부작위 방해도 있을 때 특히 부작위. 예를 들어서요. 갑이요. 시험에 붙으면 차를 준다 그랬어요. 정지조건이죠. 예? 근데 얘가 시험에 붙으면, 즉 조건이 성취되면 의무가 생기죠. 불이익하죠. 반대로 불성취되면 의무를 면하죠. 그럼 갑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즉 조건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차. 근데 얘가 시험 당일날 깨워주기로 했어요. 그럼 얘가 시험 봐서 붙게 하려면 얘는 깨워줄 의무가 있지. 그걸 이해 안 했어. 깨워주기로 약속해서 안 했어. 그래서 시험을 못 보고 똑 떨어졌네? 그러면 요놈이 조건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자가 조건 성취를 위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불성취됐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방해행위. 부작위죠. 따라 상대방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오른쪽 반가로 3번. 조건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위해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불이행하면 부작위죠. 상대방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성취. 그럼 입증 책임이 왜되는 게 두 개가 나왔어요.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이다 동그라미. 다르게는 이렇게도 나와요. 어떠한 법률 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어떠한 법률 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퀄 어떤 법률 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 요거는 무효주장자. 법률 행위 효력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반면에 두 번째 거 정지조건부 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유효주장자가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둘로 나눴어. 13번은 임대차계약을 이렇게 정했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조건이죠. 임차인에게 매도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니까 조건. 따라서 이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이렇게 정했어요.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기간을, 이거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뒤집으면 임대인이 죽을 때까지 반드시 죽죠. 언제인지 몰라. 불확정기한. 이거는 기한을 정한 거고, 매도할 때까지 이거는 조건이고. 최근에 실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법원에다가 이게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소송이 들어왔어. 법원 기한이다. 14번 기한이익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이익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15번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해. 해하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16번 기한이익 상실특약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기한이익 상실특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주장 또는 특약 사유에서 발생한 사실이 발생하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채권자가 주장 또는 청구해야만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가 있는데,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단지 개념도 외워두셔야 돼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건 뭐다? 정지조건부 특약.
채권자가 주장 또는 청구를 해야만 기한이 도래한다.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민총. 이 안에 지금 답이 9개가 들어있습니다. 9개가. 9페이지에서 9개가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아닌가? 맞아요. 외우세요. 자신감을 갖고 믿고 외우세요. 자, 이제 계약 총론. 먼저 계약 일반에서는 계약 종류가 몇 가지 나오죠. 뭐 1번, 2번, 3번 우리 이렇게 아는 거고. 4번 약관규제법. 이 약관규제법은 일단 반가로 1번 하고요. 오른쪽 위에 반가로 6번을 구별하세요. 차이가 뭐냐면 약관 자체를 해석할 때는 객관적 통일적으로 해석해요.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해석한 약관을 당사자 분쟁에 적용을 해. 이걸 단계적 통제 과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단계적. 이때는 당연히 분쟁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되겠죠. 구별하세요. 약관의 단계적 통제 과정에서는, 즉 약관을 해석해서 당사자 분쟁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되지만 해석 자체는 당사자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 통일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죠. 비교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반가로 2번이죠.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이거나 특히 법령에서 정해진 것을 부연 반복하는 사항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명시설명 의무는 면제된다. 3번 개별약정. 특히 4번 약관 특정 조항을 상대방과 교섭 흥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 약관 조항은 더 이상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약정이다. 4번. 5번 기출됐던 거.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법규범이 아니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7번에 1번에 보면요. 세 번째 줄. 어느 한쪽만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두었다. 그거 기억하세요? 갑을이 있는데 한 놈만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두었다. 무효 아니다. 이렇게 무효 아니다. 결론. 반면에 4번 밑에 판례.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지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 무효. 두 가지만 딱. 8번. 약관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무효인 약관. 요것만 무효하고 나머지는 유효인데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전부 무효. 그래서 137조 일부 무효 법리의 예외 특칙. 이 약관규제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잘 나오는 것들이고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계약의 성립. 자, 가장 기본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한 계약 성립이죠. 일단 그 문구를 좀 조심하세요. 반가로 1번.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모두 일치. 모두에다 동그라미. 이 모두 일치해야 된다. 만약에 그냥 지문이 여러분들 한번 지금 시험장인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상황이 모두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야. 아까 뭐 아예 계약 내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보충적 해석을 해서 보충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모두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 표시된 건 모두 일치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표시를 했을 때는 이것도 일치해야 된다. 제가 뭐라 했죠? 매도인은 난 꼭 5만 원권 현금으로 받아야 돼. 매수인은 뭔 개소리야. 수표로 줄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이거. 그런데도 당사자는 끝까지 중대한 의의를 두고 요구를 해. 그럼 이것도 일치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반가로 1번. 2번은 불일치했는데 당사자들은 일치했다고 착각. 아유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 이걸 무의식적 불합치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오는 생기지 않지. 계약이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처분문서, 계약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가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작성됐다면 계약서 내용대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써 있는 계약의 효과를 잘못 알고 있어. 이건 착오에 불과한 거예요. 일단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 성립을 인정. 계약 당사자 중에서 예금 계약의 당사자 누구라 그랬어요? 실명 확인한 자. 자금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묻지 않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누가 당사자? 실명 확인한 자. 이 사람이 예금주다. 4번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5번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게. 6번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여야 되죠. 그래서 7번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하고. 8번 청약받은 사람은 회답 의무 없고 승낙 의무 당연히 없고. 따라서 청약자가 다음 페이지 언제까지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 하더라도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된다 그랬죠. 지문에는 개무시한다가 아니라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단지 승낙기간을 정한 의미만 있을 뿐이다. 언제까지 요것만 의미가 있다. 언제까지 회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 여기서 언제까지 요것만 의미가 있다. 요것만 승낙기간을 정한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청약은 철회 못한다 그랬죠.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미리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대화자 간의 기간 정하지 않은 청약,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 이거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 뭐가 있었죠? 명예퇴직 신청. 명예퇴직 신청은요, 근로자가 나 일방적으로 그만두겠소가 아니야. 그만둘게요 라고 청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사에 도달했어. 원래 도달했다면 철회 못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 회사가 승낙해서 합의 해지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회사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해서 합의 해지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11번은 조문이죠. 청약자가 꼭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이 상실이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고. 그러니까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 기간이 지났어. 청약의 효력이 상실됐어. 그리고 승낙이 도달했어. 연착이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되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근데 그 연착한 승낙 중에서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어. 13번.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는데 어쩌지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어. 이때는 청약자가 뭐 하라?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라. 안 하면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본다. 그랬죠. 14번 승낙은 청약과 내용과 일치해야 돼. 조건 승낙, 변경 승낙,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15번 격지하거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기간 내 불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따라서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면 역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16번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때 청약자가 몰라도 계약이 성립. 대표적인 예금계약이죠. 예금계약 언제 성립해요? 금융기관 직원이 금원을 받아 확인한 때. 18번 교차청약. 핵심이 뭐예요? 양 청약의 내용이 일치하고 모두 도달. 양 청약의 내용이 일치하고 모두 도달. 그러면 계약 성립. 어느 하나만 도달.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성립한 후에 유무효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앞불사 민총에서 본 거 원시적 불능이야. 계약의 목적 달성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수용됐어.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화재로 전부 소실됐어.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추가해서 플러스해서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차는 선의무과실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신뢰이익을 배상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행이익 즉 전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행이익 즉 전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가로 1, 반가로 2.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앞에서 봤던 양가로 1번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수량지역맵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금감액 청구와 같은 담보 책임을 충한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원시적 전부 불능을 이루 계약 체결상에 가신 책임 따위를 물을 수는 없다.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별도로 계약 교섭의 부당 거부. 계약 교섭 중 계약 체결의 부당 거부. 첫째,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세 번째, 신뢰 손해에 한정된다. 따라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준비 비용, 계약 이행 비용 따위가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딱 이렇게. 예? 시험 지문에서 뒤틀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불법 행위 성립, 신뢰 손해 한정, 정신적 손해배상 별도 청구,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제외, 계약 준비 비용,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 자, 동시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대가성 채무가 생겨야 돼요.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생겨야 되니까 반가로 1번. 일방 채무가 이걸 발생시킨 계약과는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 채무.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양 채무가 생겼고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양 채무가 동일성이 유지되면 기존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보통 세 가지. 3번에 있는 채권양도, 채권양도 비스무리한 채무인수, 그리고 2번에 있는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 어느 한쪽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시 이행 관계다. 반면에 동일성을 상실하면 항변권 소멸. 얘가 하나가 있어요. 경계계약. 계약자 빼고 경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동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기존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꼭 구별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4번 양채무가 모두 변제기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하나의 계약에 수개의 계약이 포괄돼 있어. 제가 그랬죠. 자동차 수리계약은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찾아갈 때까지 보관해야 되는 임치계약. 이건 도급계약이고요. 이건 임치계약이에요. 이때 자동차 주인은 수리비를 줘야 되죠. 근데 수리가 안 됐어. 그러면 수리될 때까지 수리 못 줘. 되죠? 수리는 끝났는데 안 돌려줘. 그러면 수리비 못 줘. 할 수 있죠. 그러면 각각의 채무, 각각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각각의 채무가 뭐가 된다?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계약 속에 수개의 쌍무계약이 포괄되어 있을 때 그 각각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각각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네? 5번. 2번. 부동산의 가압류나 저당권 등기가 됐을 때 이걸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대금 지급과 동시행관계다. 판례. 3번. 선이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항변권 없죠. 두 개가 있어. 불안의 항변권하고 2번, 3번. 반가로 1번. 선이행 의무 지체정 상대방 이행기 도래. 이럴 때는 선이행 의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생긴다. 예컨대 3번 같은 경우 원래 목적물은 매도인 소유가 아니어도 계약은 유효하죠. 근데 계약할 때 꼭 매도인 소유다라고 정했어. 알고 봤더니 등기부상 명의가 달라. 그럼 매수인은 이거 속은 거 아니야?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되죠. 4번 변제와 동시행관계 있는 거 영수증과 엄수표 반환. 그러나 채권증서 반환이나 담보권 말소 절차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랬고요. 5번은
청구하는 자가 한 번에 이행 또는 이행 제공에 의한 청구를 해서 상대방을 지체 상태에 빠뜨렸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하는 자가 나중에 재청구할 때 자신의 채무를 이행 중단한 채 재청구했다. 상대방은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구하는 자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방의 항변권 소멸하지 않는다. 잘 나오죠, 이것도. 6번은 우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이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는 방법으로 전세권 등기까지 해놨어. 이럴 때는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다. 됐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자, 7번 동생관계 부정되는 거 외우시자 그랬습니다. 쭉 외우시자. 특히 오른쪽 반가로 3번.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말소 등기 의무와 배당받은 근저당권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죠. 그러니까 동생관계 아니다. 반면에 비교 판례는 뭐예요? 단순히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었을 때 각 당사자의 반환 의무라고 되어 있죠. 이때 각 당사자는 채무자와 낙찰자예요. 채무자하고 낙찰자는 무슨 관계죠? 요 둘은 우리가 매매로 따지면 무슨 관계예요? 매매로 따지면 매도인 매수인이죠. 무효가 되었을 때 서로 돌려줘야 되죠. 부당이득 반환 관계니까 동시 이행관계다 이렇게 되죠. 다르죠.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얘하고 배당받은 채권자는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요 둘이 매매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는 동생관계가 돼. 근데 이놈과 이놈은 동생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구별하시자 말이죠. 8번 항변권이 있는 것 자체로 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9번 소송상으로는 항변권을 주장해야 법원은 고려한다. 그래서 주장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죠. 주장해서 인정받으면 무슨 판결? 아까 유치권하고 똑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그렇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한다고 그랬습니다. 10번 항변권 붙은 채권도 소멸시에 걸리죠. 그래서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은 매도인의 대금 채권도 대금 지급기일이 되면 뭐에 걸린다? 소멸시에 걸린다. 반면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무슨 채권으로?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두 개 외워야 되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매수인의 대여금 채권과 상기하지 못한다. 외우세요.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수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무슨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외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이 문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머리에 팍 매도인은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판례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매수인이 부가세와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이거 대금 일부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대금 지급 플러스 부가세 대금 지급 플러스 양도세 이게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동시 이행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그 밑에 거 유사 판례는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갑소유 땅이 있는데 5억짜리예요. 3억 저당권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을한테 팔았어요. 팔면서 이걸 인수했어요. 인수하고 저당권자 동의도 받았어요. 그럼 면책적으로 인수한 거예요. 둘 사이에 계약만 있으면 병존적으로 인수한 건데
채권자가 동의까지 받았다면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야. 근데 이 자식이 2억만 줬어. 나머지 등기 넘겨줄 때까지 이걸 갚기로 했어. 얘가 안 갚아요. 안 갚으니까 경매를 넣으려고 그래. 그럼 얘는 자칫 잘못하다가 소유권 상실하게 됐죠. 그러니까 을이 인수한 채무를 대신 갚았어요.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갚은 3억 내놔 구상금 채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자식이 등기를 넘겨달래. 얘 뭐라 그래요? 3억 내놓을 때까지는 못 줘. 동시 이행관계. 구상금 채무. 부동산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한 한편 채무액을 대금해서 공제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대신 갚아서 매수인의 그 구상금 채무와 3억을 매도인에게 갚아야 될 채무, 이거 대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관계다. 4번 5번 말씀드리니까 6번 조심하세요. 갑이 을을 꿰어서, 갑이 을을 속여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갑의 배우자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을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했을 때 이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디에도 효력이 있다? 소비대차 계약에도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것이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소비대차 계약에도 미친다.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그래서 을은 돈 돌려줘야 되고 병은 근저당 말소해야 되고, 이 을이 돈 돌려주는 것과 병의 근저당 말소는 부당이득 반환이다.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가 아니라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니까 동시이행관계다. 네? 동시이행관계다. 위험부담, 후발적 불능에서 생기죠. 갑과 을이 토지를 매매했는데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수용이 되거나, 갑과 을이 건물 매매계약을 했는데 병해과실로 화재가 나서 수실되거나, 다시 말해서 후발적 불능이 생겼는데 넘겨주기란 채무자도 넘겨받기란 채권자도 귀책 사유가 없어. 이럴 때는 무슨 계약 해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갑은 인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 청구하지 못하는 채무자 위험 부담, 이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두 개가 있었어요.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지체적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거나,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 부담했죠. 자,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할 때는 갑은 물건 인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 청구하지 못한다. 미리 받은 계약금 따위는 돌려줘라. 채권자가 위험 부담할 때는 채무자는 물건을 안 넘겨줘도 되지만 돈은 받을 수 있다. 받았는데 별도의 이득이 있다. 이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하라. 그런 거 딱 위험 부담에서 기억나시면 되죠.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한다는 거 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제3자를 위한 계약, 갑과 을의 매매와 같은 쌍노 계약을 했는데 쌍노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한테 줘. 이런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가 권리가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구별. 병존적 채무인수 변제를 위한 공탁. 병변 제3자가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돼요. 그러나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2번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책을 당시 현존 특정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현존 특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현존 특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3번 원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 그런데 우리 판례에 제3자가 의무를 면제받는 거,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도 부담하는 거,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된다. 대표 중에 뭐가 있어요? 주택, 분양, 보증. 주택, 분양, 보증은 분양받은 수분양자를 위한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특히 주택분양보증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조건부다. 다시 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부니까 이게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조건 붙일 수 있다. 두 번째, 수분양자는 수익의사 표시를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수분양자는 권리만 취득하는 게 아니다. 의무도 부담한다.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4번하고 5번은 뭐예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주지만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가관계. 그래서 5번 대가관계는 계약 내용이 아니므로 대가관계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6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즉 대가관계 타잡은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 무효 따위를 이유로 낙약자에 대한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놈의 수익의사 표시 첫째 수익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생길 뿐 계약 자체가 유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수익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도 효력요건도 아닌 제3자 권리 발생 요건 그렇게 되죠. 누구한테 해야 되나? 낙약자 즉 채무자한테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기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다. 너무 길다. 최고할 수 있다.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수익의사 표시죠. 7번, 8번. 9번 재산권이니까 채권자 대권이 되고요. 자, 요놈 보호되는 제3자 아니라 그랬죠. 이게 허위 표시록 무효이거나 해제가 되거나 사기 강박을 기로 취소될 때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11번 조금 어려웠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놈이 사기 강박을 했다.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약자가 수익자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했을 때 요약자는 그냥 취소할 수 없고 낙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호되는 제3자는 아니기 때문에 110조 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게 13번이죠.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 후 이게 중요하죠.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 후에 요약자나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단 얘가 동의하거나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때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원칙은 안 돼. 또 하나가 얘가 수익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해. 채무불이행. 그럴 때 요약자는 제3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원상회복과 부당이득 발환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행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낙약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얘는 뭐 해야 되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4번 보세요. 매도인 각과 매수인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는데 그 후 매수인들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했는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어. 네? 지급을 한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어. 불허가가 나서. 그럼 얘는 준 거 돌려받을 수 있냐? 안 된다.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발환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낙약자는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 부당이득 반환 구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되죠? 꼭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됐고요. 이제 해제하고 매매 임대차 남았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좀 보겠습니다. 물건보다 훨씬 쉽지요?